오늘 우리는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낸 감시 사회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같은 기술이 사회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도 공존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겁니다. 디지털 감시 기술의 확산은 사회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가? 아니면 개인의 자유를 침식하는 새로운 권력의 등장인가? 저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 편리함과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을 통제하고 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훨씬 더 교묘한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현대사회가 마주한 위협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흔히 신안보라고 부르죠. 9.11 테러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이 거의 일상화됐고요. 국경 없는 사이버 공격이나 최근의 팬데믹 사태는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그런 초국가적 위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사회 문제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안보 문제로 보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이른바 안보화, 세큐리타이제이션 과정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임무는 없으니까요. 국가의 임무라는 점에는 물론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안보화라는 명분 아래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실제로 NSA의 프리즘 프로젝트 같은 대규모 정보 수집 활동이 있었기에 50건이 넘는 테러 공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논란은 있었지만 수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요즘은 암호화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요. 범죄자들이나 테러리스트들이 주고받는 메시지를 합법적인 영장이 있어도 들여다볼 수 없는 이른바 암흑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런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이나 영국, 독일 같은 나라들은 이미 용의자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직접 접근하는 온라인 수집 기술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거든요. 말씀하신 그 현실을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감시 기술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기술을 통해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권력은 왕정시대의 공개 처형처럼 눈에 보이는 폭력으로 사람들의 신체를 통제했죠. 하지만 미셸 푸코가 지적했듯이 근대 사회의 권력은 교도소나 학교, 군대처럼 보이지 않는 규율을 통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길들이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검열하고 통제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규율 권력이군요. 지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놉티콘은 중앙의 감시탑에서 모든 죄수를 볼 수 있지만 정작 죄수들은 감시탑 안을 볼 수 없어서 늘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 속에 스스로를 통제하게 되는 구조죠. 우리가 SNS에 글 하나를 올릴 때도 좋아요는 몇 개나 달릴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끊임없이 의식하지 않습니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미지를 관리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것. 이게 바로 디지털 파놉티콘 속에서 일상화된 자기 통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흥미로운 분석입니다만 저는 국가가 수행하는 정보 활동을 그런 식의 사회 통제와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파놉티콘의 감시가 불투명하고 일방적이라면 국가의 정보 수집 활동은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엄격한 법적, 사법적 통제 장치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해외정보감시법원, 즉 파이자가 있어서 정부기관이 무분별하게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영장 발부를 통제하거든요. 2009년에 미 국방성이 사이버 사령부를 만든 것도 핵무기만큼이나 파괴적일 수 있는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적 노력의 일환이었죠. 이건 사회 통제가 아니라 진화하는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려는 정당한 방어 행위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정당한 방어 행위라는 명분이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프리즘 프로젝트의 실체가 바로 그것이죠. 말씀하신 파이저 법원의 통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NSA가 테러 용의자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핵심 동맹국 정상들의 휴대전화까지 무차별적으로 도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한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 과도했고 비판받아 마땅한 지점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한 모든 정보 수집 활동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50건 이상의 테러를 막았다는 성과도 있었고요. 바로 그 50건이라는 수치부터가 문제입니다. 그건 NSA가 스노든의 폭로 이후에 비판 여론을 무마하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주장 아닙니까? 당시에도 수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그 주장의 신빙성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보라는 명분은 언제든 통제의 욕구로 확장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푸코가 말한 미시 권력처럼 말이죠. 법이나 제도 같은 거대한 억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행동 양식을 규정하는 힘, 그게 바로 미시 권력입니다. 안보를 이유로 시작된 감시는 결국 우리의 모든 일상을 들여다보고 통제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물론 오남용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저도 그 점을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제도적 노력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럽연합의 GDPR, 즉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GDPR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고 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로 옮길 수 있는 데이터 이동권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칠 권리 같은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기술을 무조건 악마화하고 거부하기보다는 이처럼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통제하면서 기술이 주는 안전과 효율이라는 혜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현실적인 균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GDPR이 중요한 진전이라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감시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을 제시한 쇼샤나 주보프 교수에 따르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히 우리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상품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검색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특정 장소에 머무는 모든 디지털 흔적, 즉 데이터가 그들의 원재료가 됩니다. 특히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데이터를 넘어선 나머지 데이터, 주보프 교수가 행동 잉여라고 부르는 것들이 핵심이죠. 기업들은 이 행동 잉여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우리의 다음 행동, 다음 소비를 예측하는 예측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예측 상품을 광고주나 다른 기업에게 판매해서 막대한 돈을 버는 겁니다. GDPR이 보장한다는 이칠 권리가 과연 이런 기업들의 서버 깊숙한 곳에 저장된 나의 행동 패턴 분석 데이터까지 완벽하게 삭제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결국 개인에게 데이터 통제권을 일부 돌려준다는 마이데이터 같은 개념조차 자칫하면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기업에 팔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것에 그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결국 원재료 공급자 신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시각이 지나치게 비관적인 것 같습니다.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기술을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달렸죠. 법과 제도로 충분히 통제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례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 때를 생각해보죠. 구글 타임라인 같은 개인의 위치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고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죠. 이것이야말로 기술이 공공의 이익에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감시가 얼마나 쉽게 정당화되고 일상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그 기술이 국가 권력의 의지와 결합했을 때 어떤 끔찍한 디스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무단횡단 같은 사소한 규칙 위반부터 정부의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것까지 개인의 모든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을 점수화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 그 점수에 따라 보상과 처벌을 가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처벌이 이루어집니까? 점수가 낮은 사람은 비행기나 고속철도 표를 살 수 없고 좋은 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의 휴대폰은 다른 사람이 전화를 걸면 당신이 통화하려는 사람은 신용불량자이니 주의하십시오 라는 경고성 안내 벨소리가 울리게 설정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신용불량자 지도라는 앱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신용불량자가 누구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까지 합니다. 이건 단순히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일입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빅 브러더, 즉 국가가 모든 것을 감시하는 사회를 넘어서 이제는 시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빅 아더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중국의 사례는 분명 극단적이고 우려스러운 지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확립된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여기서 한병철 교수가 말한 심리정치의 개념을 빌려오고 싶습니다. 과거의 권력이 무엇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와 강압으로 작동했다면 현대의 신자유주의적 권력은 넌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과를 내도록 착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디지털 감시 기술은 바로 이 심리정치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 더 나은 점수를 얻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데이터로 자발적으로 내놓게 되죠. 담론과 토론이 사라지고 데이터에 의한 평가와 관리만 남는 사회, 한병철 교수가 말한 인포크라시, 즉 정보 독재 체제로 가는 길목에 우리가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종합해보자면 저는 전례 없는 안보 위협과 복잡한 사회 문제 앞에서 데이터라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자원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오남용의 위험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법적, 제도적, 그리고 윤리적인 틀 안에서 기술을 책임감 있게 활용해서 더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기술의 순기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저는 디지털 감시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민주주의 사회의 작동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권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시 자본주의의 끝없는 이윤 추구 논리와 국가의 통제 욕구가 만났을 때 그 결과는 결국 민주주의의 약화와 새로운 형태의 예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편리함과 안전이라는 그 달콤한 약속 뒤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성찰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디지털 감시 기술이 우리에게 던지는 안보와 자유라는 두 가치의 팽팽한 긴장 관계를 여러 각도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이 자료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결국 기술의 발전을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과 조화시킬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한쪽의 완벽한 승리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죠. 기술이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만큼 우리 사회도 그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